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주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정말 운명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이 사연은 한 부자 회장님과 그의 새로운 간병인 사이에 일어난 믿기 힘든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리에 편안히 앉으셔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시작. 오늘의 주인공은 임태원 회장님이에요. 67세의 임태원 회장님은 국내 굴지의 기업 태양그룹의 회장이지만 20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의 거대한 저택은 마치 성처럼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회장은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임태원 회장의 진짜 상처는 몸이 아닌 마음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고에서 당시 7살이었던 어린 딸 민지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가족 여행을 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그의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임태원 회장은 겨우 살아남았지만 하반신 마비라는 평생의 장애를 안게 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딸 민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강물에 휩쓸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될 뿐이었죠. 그날 이후 임태원 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따뜻하고 자상했던 그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변했고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감정을 숨기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그는 20년 동안 딸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55층 임태원 회장의 집무실에는 언제나 민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음이 예쁜 7살 소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매일 밤 혼자 눈물을 흘렸죠.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임태원 회장의 저택. 화창한 봄날 아침 새로운 간병인이 도착했습니다. 회장님은 간병인을 3개월 이상 두신 적이 없어요. 까다로운 성격의 엄청난 완벽주의자거든요. 지난 2년 동안 12명의 간병인이 교체되었어요. 이번에 오시는 분도 오래 못 버티실 거예요. 비서실장 김정현의 말에 새로운 간병인 윤지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녀는 32세의 차분한 성격의 여성으로 곱게 묶은 머리와 단정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넓은 방의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임태원 회장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넓은 어깨와 반백의 머리카락이 위엄있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부터 모시게 된 윤지아라고 합니다. 회장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지하의 내면까지 꿰뚫어보는 듯했어요. 몇 살이죠? 32입니다. 학력과 경력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5년, 개인 간병으로 3년 일했습니다. 임태원 회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살펴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력서만 봐서는 그럴듯하군요. 하지만 이력서가 다가 아니죠. 내 옆에서 일하려면 인내심과 정확성, 그리고 철저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윤지아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원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죠. 김 비서, 윤 씨에게 업무 지침서를 주고 오늘은 집안 구조와 시설을 모두 설명해주게. 김정현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윤 씨 이쪽으로 오세요. 지아가 방을 나가려는 순간 임태원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아가 돌아보자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방에 있는 사진들, 특히 작은 소녀의 사진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건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지아는 잠시 회장의 슬픔이 담긴 눈빛을 마주하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시험의 나날들. 지아의 일상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임태원 회장의 저택은 마치 미로 같았고
그의 일과는 군대처럼 정확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6시 30분 아침 식사, 7시 정확히 약 복용, 7시 30분. 신문 읽기, 8시부터 재택 업무 시작.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정확한 시간에 맞춰 모든 일정이 진행되었죠. 임태원 회장은 모든 것에 완벽을 요구했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약 복용 시간을 1분만 어겨도 호통을 치고 식사 온도가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전부 돌려보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지아는 이미 3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은 회장의 셔츠를 다림질할 때 온도를 잘못 맞춰 옷감이 약간 상했고 또 한 번은 약 시간을 1분 늦췄으며 마지막으로는 회장이 좋아하는 차의 브랜드를 혼동했죠. 이 약은 정확히 7시 30분에 먹어야 하는데 지금 몇 시지? 7시 31분입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규칙은 왜 있는 겁니까? 내일부터는 더 정확하게. 임태원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내심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지아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다. 회장님의 요구사항은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그분의 눈 속에서 나는 깊은 슬픔을 본다. 그 무서운 사고 이후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내일은 더 잘해보자. 둘째 주부터 지아는 놀라운 인내심과 세심함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회장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고 그의 취향과 습관을 빠르게 파악했죠. 심지어 회장이 말하지 않은 불편함까지도 미리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비가 오니 관절 통증이 심하실 것 같아 미리 온찜질 준비해 두었습니다. 임태원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말한 적 없는데. 지난주 비 오는 날 회장님께서 관절을 자주 만지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손목을 살짝 문지르셨죠. 임태원 회장은 처음으로 지아를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셋째 주, 지아는 이제 회장의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녀의 효율적인 일처리와 세심한 배려는 비서팀까지 놀라게 했어요. 윤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오래 버틴 사람이 없었어요. 김정현 비서의 말에 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사실 까다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만의 방식이 있을 뿐이죠. 어느 날 밤 임태원 회장이 갑자기 심한 발작을 일으켰을 때였어요. 새벽 2시, 지아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회장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뒤틀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아는 즉시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호흡이 가빴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하며 동시에 비상 연락망으로 의사를 불렀습니다. 진정하세요, 회장님. 심호흡하세요. 저와 함께. 들이쉬고 내쉬고. 지아는 회장의 손을 꼭 잡고 함께 호흡했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약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요. 의사가 도착했을 때 임태원 회장의 상태는 이미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윤 씨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심장 부정맥이 심각했는데 초기 대응이 완벽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임태원 회장은 처음으로 지아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건넸어요. 오늘 밤 고마웠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임태원 회장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지아의 작은 실수를 지적하지 않았고 때로는 간단한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 임태원 회장은 아침 식사 중에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내 발작을 알아차렸지요? 그리고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나요? 지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비슷한 증상의 환자를 돌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회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저녁 식사 때부터 왼쪽 가슴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시는 것을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임태원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에 잠시 따뜻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와 다르게 아침 식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신뢰의 시작. 고요한 봄날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임태원 회장의 저택은 푸른 잎들로 둘러싸여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지아는 이제 3개월째 회장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임태원 회장은 지아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정원에서 식사를 하는 게 어떨까요? 날씨가 좋아서. 지아는 놀랐지만 기쁘게 준비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있는 파빌리온에 테이블을 세팅하고 회장이 좋아하는 요리들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회장과 지아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임태원 회장은 갑자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대기업을 일구었던 과정, 사랑했던 아내와의 만남, 그리고 소중한 딸 민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로 한 날, 임태원 회장의 집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태원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말해보게. 일치합니다. 99.999%의 확률로 윤지아 씨는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임태원 회장은 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적으로 자신의 간병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지아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갑자기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라고 밝히면 그녀는 어떤 충격을 받을까? 그리고 서진우의 음모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지아가 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임태원 회장은 평소와 다른 복잡한 감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지아 씨, 잠시 앉아서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당신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항상 제 진짜 부모님이 누구인지, 왜 저를 두고 가셨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려고요. 임태원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를 버린 사람들이라면 아니야. 임태원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을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어. 당신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 지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서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삼촌,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주주들이 삼촌의 건강 상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가야 합니다. 임태원 회장은 분노에 찼지만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아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계속하자.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위기와 선택. 이사회는 임태원 회장에게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이미 주요 주주들을 매수했고 회장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경영권 박탈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임태원 회장님은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의 판단력과 건강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임태원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건강 때문이 아니라 지아의 존재가 알려지면 서진우의 상속권이 위협받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사실을 공개할 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 건강에 대한 우려는 과장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회사를 이끌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한 후 중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회장의 단호한 태도에 이사회는 잠시 흔들렸지만 서진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삼촌, 그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이 혹시 새로 들어온 간병인과 관련된 것은 아닌가요? 그녀에 대한 삼촌의 특별한 관심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임태원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진우가 이미 무언가를 눈치챈 것일까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임태원 회장은 지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짧은 메모만이 놓여 있었어요. 회장님, 개인적인 일로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임태원 회장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지아가 혹시 자신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서진우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지아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지아 씨, 어디 갔다 왔나? 걱정했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지아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임태원 회장과 어린 민지, 그리고 그의 아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걸 어디서 구한 거지? 오늘 제가 자란 고아원에 다녀왔어요. 원장님이 제가 왔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보관하고 계셨거든요. 이 사진과 함께요. 지아는 작은 음악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임태원 회장이 민지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가 흘러나왔어요.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인가요? 임태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지아야, 아니, 민지야. 내가 내 딸이야.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 20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단다. 지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기쁨, 그리고 슬픔이 뒤섞였어요.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고로 헤어진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아버지, 임태원 회장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다가가 그를 꼭 안았어요. 20년 만의 재회, 부녀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러나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진우는 이미 임태원 회장의 비밀 조사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계획이 무산될까 두려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는 가짜 의료 기록을 조작해 임태원 회장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근거를 만들었고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삼촌은 망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신의 간병인을 잃어버린 딸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신질환의 징후입니다. 임태원 회장과 지아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민지야, 지아, 아니 이제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를 지키겠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로 했고 DNA 검사 결과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모습과 임태원 회장과의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서진우의 음모는 백일화에 드러났고 그는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임태원 회장은 자신의 딸을 공식적으로 상속자로 지명했고 민지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민지는 갑작스러운 신분 변화와 과거의 기억들로 혼란스러워했고 임태원 회장도 오랜 시간 잃어버린 딸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윤지아로 살아온 시간도 소중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넌 내 소중한 딸이야.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임태원 회장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 민지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그는 다시 걷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짧은 거리를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1년 후 임태원 회장은 자신의 70세 생일을 맞아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민지의 부축을 받으며 몇 걸음을 걸어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내 딸 덕분입니다. 그녀는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임태원 회장은 민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것은 20년 전 만들었던 음악 상자의 새 버전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친숙한 자장가가 흘러나왔고
안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을게.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임태원 회장과 그의 딸 민지의 20년 만의 재회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의외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